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천연물 의약품의 그 제조와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천연물이라고 하면은 저번에 설명드린 그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그러니까 세포,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얻는다는 거, 이거를 또 결국 천연물이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도 뭐 천연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주로 이 허벌, 풀, 초본류 이런 거에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천연물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식물에서 나오는 생약, 이제 용어는 그냥 허벌 드럭을 이제 제가 생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념에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생약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레귤레이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R&D 패스웨이를 거치느냐, 그 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어떻게 하고 필요한 도큐멘테이션은 뭐냐, 그 다음에 규정적으로는 이 허벌 드럭이 어떠한 분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제조,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번에 설명이 조금 부족할 듯 싶어서 제가 이제 GMP라는 개념의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이제 허벌 드럭의 GMP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약품은 이 활명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 124년이 된 그런 의약품입니다. 이게 이제 허벌 드럭에서 만들어진 그런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 이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 의약품인데, 그게 이제 100몇십 년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처음에 의약품 하면은 생약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죠. 예? 이러한 그 허준이라는 양반이 동의보감이라는 의학 서적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전이나 마찬가지인 의약품의 종류, 허벌 드럭의 종류를 쭉 나열해 놓은 그런 또 장이 있어요. 그래서 약학서이면서 의학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심심파적 삼아서 보시라고 가져온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쓴 약입니다. 그래서 그 생약을 끓여서 약을 만들어서 먹는데, 얼마나 쓰면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이게 17세기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출발점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넣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천연물 의약품과 그 다음에 생약의 차이는 뭐냐. 천연물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이 동물에서 얻어지는 거, 또는 식물에서 얻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곤충에서 얻어지는 거, 그
그 다음에 광물질에서 얻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뭐 어떤 그 광석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조류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또는 미생물에서도 얻어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을 해서 천연물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가장 뭐 그 식물에서 얻어지는 거, 한국에서는 뭐 인삼이라는 그런 생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진세노사이드라는 그런 유효 성분을 가진 것을 생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천연물의 그 범위를 넓혀 보면은 돼지에서 돼지 뇌의 펩타이드를 뽑아내서 이런 주사제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미생물,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나왔다든가, 또는 광물질에서 그게 뭐 이 위점막 보호제가 나온다든가, 또는 생선에서 오메가3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조류에서 알긴산이 나온다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게 다 천연물 천연물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연물, 그러니까 생약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생약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령 이제 이런 생약은 꼭 태국의 요 지역에서 북부 지역, 태국의 북부 지역에서만 자라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식물이 속한 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뭐 이렇게 친척 식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종, 생약의 생물종은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서는 가령 계절별로 또는 그 식물이 자라는 그런 그 위치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생약 자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에서 의약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또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케미칼과는 달리 이 생약은 동등성, 그러니까 효과의 동등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뭐 이런 식물의 에탄올 추출물 또는 메탄올 추출물 또는 뭐 부탄올 추출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출물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요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된 그런 믹스드 컴파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와 효과 간의 활성, 상반성,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생약종, 생약의 이제 오리진이 다르면은 또 다른 추출 방법을 쓴다든가 다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추출 방법이면은 다른 효과 또는 다른 그런 그 조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약계 천연물 의약품의 이제 그 개발의 패스웨이도 뭐 별 다를 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리서치를 해서 그 다음에 전임상 시험을 거쳐서 임상 시험을 거쳐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제품을 출시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던 이러한 생약을 가지고 두 가지 생약의 복합제로서 개발을 했던 그런 패스웨이를 이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생약의 복합제를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생약은 이제 진해 거담제로 개발을 했는데 그 생약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은 이제 PK 시험, 그 다음에 음식물에 의한 영향 시험, 그 다음에 급성 기관지염에 대한 효과를 본 시험, 이렇게 세 가지 임상 시험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PK라는 게 카이네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그 생약이 투여를 했을 때 혈중에 그대로 흡수가 됐는가 하는 거를 보는 게 카이네틱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생약이 뭐 여러 가지 혼합물이라면서 어떻게 카이네틱을 보느냐. 그래서 지표 성분을 가지고 혈중에서 이제 재서 뭐 요러한 것들을 재서 같은 PK를 나타낸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서 개발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약의 이제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레귤레이터리 도큐멘트가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큐멘테이션의 형식 또는 필요한 내용, 이거는 뭐 바이올로지컬 의약품이랑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특징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원료 의약품의 스트럭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약의 매뉴팩처링 프로세스가 특수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레귤레이터리 도큐멘테이션 중에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흡수, 업소션,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그 다음에 익스크레션에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걸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약물의 상호작용을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좀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럼 오소리티,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들을 평가하고 허가를 해주는 오소리티는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요거는 서울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오송이라는데 서울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데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가적인 이제 허벌 드럭 생약에 대해서 조금 이제 레귤레이터리는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느냐, 규정적으로는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생약도 마찬가지로 신물질이 있습니다. 신물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천연물 소스 자원에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신물질로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약 중에서 그동안 가령 뭐 고체 형태로 투여를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복약 편의성을 위해서 액체화한다든가, 또는 하루에 3번을 주던 거를 1번을 줘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계량 신약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생약의 계량 신약, 요거를 이제 줄여서 Incrementally Modified Drug을 줄여서 IM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계량 신약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생약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전서부터 그 생약을 의약품으로 써온 그런 그 전통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연구됐던 그런 전통 의학 서적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순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독이보감이라는 그 의학서적 400년 전에 쓰여진 거기에 나오는 처방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스탠다드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라는 그런 그 표준 제조 기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전통적인 생약 책 컴펜디움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타로 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이 아닌 경우, 그렇지만은 이제 생약인 경우를 건강기능식품, 헬스 펑셔널 푸드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수제가 돼 있으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그동안 알려져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한 30종, 50종이 되는데 나는 좀 새로 연구를 해서 새로운 건강기능성을 가진 거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임상을 통해서 요 리스트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같은 종류면은 권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래서 대개 생약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약, 천연물 약초에서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정제를 해서 하면은 효과는 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그 약이 안정하지 못해. 얼마 안 가. 분해가 돼버려. 또는 변색이 돼. 또는 효과가 없어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다시 조금 뭐 화학적인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또는 포뮬레이션, 제제 연구를 통해서 그걸 안정화를 시켰을 때, 또는 순수한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천연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편에서 모르핀을 뽑아냈다. 근데 모르핀은 아편에서 출발 물질이기는 한데 여기서 만들어진 의약품이 아니라 이제는 염을 붙인다든가 해서 합성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천연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약은 아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러한 식물에서 추출을 했는데, 기원은 했는데 이러한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순수한 형태로 의약품화했다. 요거는 이제 생약 또는 천연물 의약품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규제 당국에 계시니까 그러면 한국의 레귤레이션, 소위 말해서 어떠한 룰을 따르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쭉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북미 지역은 FDA의 룰을 따르고, 그 다음에 유럽은 EMEA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MFDS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주는 TGA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유사합니다. 이 ICH 가이드라인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뭐 남미나 이런 데서는 뭐 WHO의 어떤 룰, 기준을 따르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요렇게가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뭐 근본적으로는 과학적인 합리성은 다 비슷비슷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매뉴팩처링과 Q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뭐 천연물 의약품도 좋고 생약도 좋고 의약품이라고 허가를 주고 이런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채 100년도 안 됐어요. 미국 같은 데서도 1950년대에는 1950년대 불과 이제 한 70년 정도 됐을 때는 약물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더 철저한 GMP 시설, GMP를 따라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이프티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GMP라는 것이 뭐 이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70년대 불과 한 50년 전서부터 시작이 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70년대 들어와서 1974년에 한국 GMP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의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생산이 돼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QC를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와서 94년에 GMP가 강제화가 됐습니다. 의무화가 돼. 모든 회사, 제약이라고 하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GMP 레귤레이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새로운 GMP, 좀 바뀐 GMP가 다시 또 이제 의무화, 강제화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P 시스템은 전 강의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마찬가지로 원료 의약품, 완저 의약품이 되기 전 단계는 BGMP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그 원료를 가지고 완저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단계가 KGMP고, 요거는 원료 의약품까지 생산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물 소스에서 가령 원생약, 기원생약에서 그거를 출발 물질로 해서 발효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추출을 거친다든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뮬레이션을 거쳐서 완저 의약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메디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 의약품을 써야 되는 대상이 되죠. 환자가 있으면은 뭐 상업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소비자입니다. 의약품의 소비자. 그런데 이제 메디컬 시스템에서는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그저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은 강제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강제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강제보험에서 약물의 치료, 메디컬 서비스,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 의약품은 반드시 셀렉터를 거치게 됩니다. 셀렉터는 뭐냐? 의사라든가 약사가 이제 하지 뭐죠? 환자가 내가 이 약품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그런 전 단계의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제 GMP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MP에서 필요한 것은 뭐 GMP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대개 아까 의무화가 된 GMP 하에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뭐 이런 이제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이게 요 회사는 조금 이제 수액이라고 해서 혈관에다가 넣는 그런 인퓨전 도세지를 많이 하는 회사는 조금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런 회사는 합성이 많아서 좀 위로 길쭉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물의 이제 그런 그 제조와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국의 통계인데 여기에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사망 원인의 1위는 뭐냐?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75만 명이 연간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고, 그 다음에 암으로 죽는 환자가 50만 명이 암으로 죽는데, 3위가 뭐냐? 약물에 의한 사망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을 잘못 만들었거나 또는 약을 잘못 투여를 했거나 자기가 오용을 했거나 남용을 했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18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3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약화사고, 그러니까 약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고, 미국 통계면 대개 어느 나라랑 비슷한 그런 트렌드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 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요. 9.11 테러에서 3천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약화사고가 18만 명, 엄청난 숫자가 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제조하는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는 약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는 약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 18만 명이 죽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허가를 잘못 내줬어요. 가령 독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어요. 독성 때문에 죽어요. 또는 발암성 또는 변이원성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어요. 그거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의약품을 상업적인 생산을 할 때 GMP를 안 지켰다든가 오류가 있다든가 사람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반을 한다든가 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매뉴팩처링 RA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류들이에요. 약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과정에서 오류는 뭐냐? 뭐 온도를 안 맞췄다든가, 가령 코로나 백신 마이너스 70도로 저장을 했다가 주사하기 하루 전에 다시 냉동으로 옮겨서 냉동실에서 하루를 뒀다가 그게 액체 상태로 되면은 곧바로 투여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 습도, 그 다음에 위반, 잘못된 용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환자한테 사용될 때 그 사용을 뭐 투약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처방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처방, 그 다음에 조제 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용, 남용, 그 다음에 약물은 본래 모든 약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효과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도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항비만 약이 있는데 항비만 약을 줬는데 그게 10,000명에 2명꼴로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난다. 그럼 그 약이 본래 가진 부작용이에요. 그럼 그 2명에 속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피해 구제 기금이라고 해서 의사가 잘못한 건 2명의 위험성이 있는 걸 알면서 처방을 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피해 구제 기금에 환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RA 분야에서 이제 어떤 과학적인 오류에 의해서
이제 약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의약품이 독일의 그르넨탈사에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임신에 입덧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투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러한 아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물개 같은 아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포코멜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허가를 과학적으로 내줄 때 이 변이원성, 돌연 변이원성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그 검토가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에 의해서 뭐 사망 사고, 120명의 아이가 죽었는데 중독으로 이게 이제 그 감기 시럽에 지금 이제 부동액 원료로 쓰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럽을 먹은 아기가 120명이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생약의 제조에서 이제 4대 기준서가 있습니다. GMP의 4대 기준서가 있고 그 기준서는 이제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그런 기준서고 그 다음에 그 기준서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규정을 따르기 위한 레벨 2의 그러한 문서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규정하기 위한 SOP라든가 프로토콜 같은 그러한 문서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서포트하기 위한 그러한 도큐멘트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문서 체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벨 4에는 여러 가지 로그북이라든가 로데이터라든가 기록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허벌 드럭의 이제 GMP를 위해서 4M이 필요하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재, 그 다음에 방법, manufacturing process, 메소드, 그 다음에 기계, 머시너리가 필요하다. 이걸 4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은 교육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 자격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법은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OP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재는 오디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디트라는 게 오소리티, 국가에서 하는 오디트이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오디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디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 Certificate of Analysis, 그러니까 그 자재가 맞느냐, 그 다음에 규격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되고 기계는 밸리데이션, 유효성이 검증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퍼레이터는 이제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과는 품질 관리와 생산과는 독립된 부서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다. 트레이닝은 이제 GMP에서 OJT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은 가령 QC의 모든 작업은 그거를 승인하는 사람의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 했느냐 하는 문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의약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승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각 회사가 승인을 하면은 그게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승인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고요. 그다음에 위생 문제, 가우닝이라든가 이런 그 멸균 소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머시너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빌딩이라든가 에퀴프먼트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디자인은 적절히 되어 있는가, 사이즈 맞는가, 그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그다음에 뭐 공조라든가, 그다음에 IQ, OQ, DQ, PRQ, 칼리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가, 그다음에 메인터넌스는 잘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뭐 이 용수, 공조에 대한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는 얘기한 대로 뭐 제약의 자재라고 하면은 원료약품, 그다음에 시약, 부형제, 컨테이너, 용기, 뭐 패키징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이게 만드는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플라이어 오디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하는가 문서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소드는 이제 매뉴팩처링 메소드의 폴리시가 뭐냐, SOP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는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유효성이 있는가 하는 게 검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플로우가 맞는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플로우, 동선이 맞는가, 에어플로우가 맞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은 거는 버리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규정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으로부터의 오염이 많은데요. 가령 이제 모든 의약품의 제조 과정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분비물, 침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이런 분비물,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요인의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외부 물질들, 그 다음에 미생물 오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체크하고 프리벤션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약에서 처음에 허가받은 RA상 도큐멘테이션이 된 이외에 또 바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 방법을 바꾼다든가 또는 자재를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이 기구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원인이 있겠죠. 이거를 바꿨을 때는 그거에 맞는 체인지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탈, 편차에 대한 컨트롤 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편차, 일탈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거가 원인이 뭔가 하는 분석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카파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콜렉티브 액션, 프리벤티브 액션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수정할 건가 하는 그런 거에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죠. 그 카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콜렉션 할 거냐 하는 것들에 이제 모식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어느 나라나 거의 동일한 이제 뼈대로 하고 있다고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딧은 뭐냐면은 본인이 계속 하는 일을 자기가 어떠한 실수를 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왜? 그냥 뭐 그게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강사도 자기가 이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이 좀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자기 실수를 잘 모르는 누가 이 실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제조에서도 그 당사자는 잘 모르는 그런 실수, 그런 것들을 이제 당국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커스터머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서리티 인스펙션이 우리나라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허벌 드럭의 이제 QC 품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대개 생약에서 이제 생약은 가령 이런 생약에서 알코올 추출물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한 가지 성분만 있는 이게 이제 알코올 추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의약품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를 가진다는 거는 이제 임상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생약이 그만큼의 양이 들어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QC를 하기 위해서는 지표 성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덱스 컴파운드. 근데 이게 그러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혼합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 그리고 항상 그 혼합물 속에 있는 물질을 지표 성분이라고 합니다. 약효 성분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생약의 QC는 지표 성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령 인삼이다고 하면은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를 가지고 지표 성분을 삼아서 그 인삼이 제대로 된 양이 들어있고 제대로 추출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지표로 삼고 그 다음에 베르베린이라든가 에피카테킨 생약마다 다 이 지표 성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약의 또 QC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뭐 한 예인데 이 오리지널 식물은 이러한 식물에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궁이라고 했는데 가령 갱년기 여성의 갱년기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회사에는 백화수호라는 요겁니다. 요거 백화수호를 써서 가장 좋은 시기에 채취를 해서 생약을 정확한 양을 투여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이게 백화수호를 써야 되는데 생약명은 이렇습니다. 백화수호가 이렇게 생겼고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약은. 그런데 이거는 백화수호가 아니라 이어부피소. 같은 속의 식물이지만은 다른 식물이에요. 이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속의 식물인데도 이거를 쓰지 않고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생약은 그 원생약의 오리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제 생약이 그렇게 헷갈리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냐 하면은 생약에 지문을 내라. 그게 이 생약에 를 찍으면은 이러한 지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그 생약을 증명하는 이 지문을 도큐멘테이션에 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약이다 보니까 이게 천연에서 얻어지는 생약이다 보니까 이제 중금속의 오염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금속이 우리가 주기율표에 보다시피 모든 중금속이 다 뭐 독성이 있다거나 위험한 거가 아니고 요거 지금 분홍색으로 된 것은 독성도 높고 카드뮴, 비소,
그다음에 수은, 납 이런 거는 독성도 높고 혼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생약에. 그다음에 요 파란색은 뭐 독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혼입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금속들을 이 중금속의 위험도에 따라서 개별 중금속으로 다 정량을 해내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화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생약의 그런 그 레귤레이션 또는 개발 또는 뭐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첫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대답을 드리겠고요. 한국의 제약 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이제 협력할 그런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만 해도 미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이런데 지사도 있고 또 뭐 협력 관계도 있고 공장도 운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콰도르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이라든가 또 협력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